지난 1월 집에서 아이를 낳았다는 20대 여성의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상황실 직원이 영상통화를 시도해봤더니 아이는 변기물에 빠져 있었습니다. 방치된 지 30분이 지나서야 뒤늦은 신고가 이뤄진 건데요. 알고 보니 숨진 아이는 신고한 여성이 임신 중전약을 복용하고 낳은 조산아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들 부부 사이에는 최소 3차례의 임신이 더 이루어졌다는 점인데요. 한 아이는 보육원으로, 두 아이는 임신 중절로, 마지막 아이는 변기물에 빠져 태어난 지 4시간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무려 4명의 생명을 떠나보낸 부부, 대체 둘 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저희가 지난 3월에 이 사건 발생 당시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어요. 신생아 막 태어난 아이를 변기물에 빠뜨려서 숨지게 한 부부. 자, 첫 선고가 나왔습니다. 사건 경위부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지난 1월에 전주의 한 소방서에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20대 여성 목소리였는데 집에서 아기가 태어났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숨을 쉬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영상 통화 과정에서 119 직원은 아이가 변기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아이는 그래서 급히 병원으로 이송이 됐지만 태어난 지 4시간 만에 사망했습니다. 맨 처음에 이 여성은 용변을 보다가 예정일보다 빠르게 아이가 태어났다면서 범행을 부인했는데요. 경찰이 계속해서 추궁을 하자 결국 아이를 낳은 뒤 아이가 숨질 때까지 방치했다, 이렇게 인정했습니다. 자, 알고 봤더니 이 임신부 엄마가 임신 중절약을 복용하고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제 경찰 조사 결과 여성은 이제 40대 남성과 사실혼 관계였는데 지난해 이제 임신 사실을 알고 낙태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처음에 병원을 찾아서 낙태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임신 주수가 31주면 사실상 이제 아이가 다 컸어요. 컸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런 경우에는 병원에서 당연히 당연하죠. 불법적인 이게 낙태가 합법이 돼도 이 부분은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인터넷에 이제 낙태약을 구매를 해서 범행 일주일 전쯤에 낙태약을 복용을 한 거고, 근데 이제 사실상 이 낙태약이 실패를 하고 이제 아이를 출산하게 된 거죠, 집에서.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변기물에 이 아이를 빠뜨려서 이제 사망하게 한 건데요. 그 이후에 바로 집에서 아이를 낳았다고 119에 신고를 하고 또 119 직원 지시에 따라서 변기에 빠진 이 아이를 건져 올렸는데 이제 그 이후에 응급처치를 통해서 아이가 살아있는 상태로 병원으로 갑니다. 근데 이제 굉장히 약해져 있는 상황이겠죠. 근데 자발적으로 호흡이 시작됐는데 심폐소생술을 하려고 하니까 이 여성이 이 아이에 대한 연명 치료를 거부했고 결국 아이는 사망했습니다. 자, 지금 우리 가족의 여러분들 지금 부글부글 하기 시작하셨어요. 자, 그런데 말이죠. 수사를 해봤더니 정말 충격적인 사실들이 계속해서 드러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부는 여성은 20대고 남성은 40대인데 병원에서 만났던 사이예요. 만난 사이인데 4년 전에 동거하면서 이제 같이 살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2018년에 동거해가지고 2019년 4월경에 첫 아이를 출산을 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애를 키워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를 보육원에 보내버린 거예요. 자기 아들을. 그리고 2019년부터 2021년 동안에 무려 2차례나 임신 중절을 했었고 애를 생겼는데도, 그리고 2021년 12월 말에 이제 이 마지막 사건에 임신을 했는데 아마 여자가 숨겼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8개월 됐는데 낙태가 안 되니까 약을 먹고 한 건데, 아니 아이를 안 키우고 임신을 자꾸만 이렇게 중절시키면은 남성이 정관수술을 하면 되는 건데 그걸 안 했어요. 이해가 안 가는 거. 그리고 또 자기가 난 애를 이렇게 살해했다. 인면수심인데 정말 이거 사건을 보면서 내가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살릴 수 있는 아이가 죽었기 때문에 너무 가슴이 아파요. 자, 지금 앞서 이 표에서 보셨다시피 아이를 넷을 낳는데 첫째는 보육원에 보냈습니다. 둘은 임신 중절로 그냥 그렇게 하죠. 자, 마지막에 넷째 말씀드린 것처럼 살해를 했습니다. 영아 살해. 정말 승 의원님, 네. 아이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정말 모든 나쁜 짓을 다 했어요. 이 이자들은. 정말 마음이 굉장히 무거운데 사실 남편이 아이를 원하지 않는다는 게 부인이 살인을 하게 된 원인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또 그 두 가지, 그게 부수적으로 2가지 이유를 밝히는데, 하나는 성별에 대한 불만이 있었고 또 하나는 경제적으로 양육할 수 없었다라는 걸 주장하고 있다면,
모르겠습니다. 이게 사람이 뭐 청소년도 아니고 40대와 20대 후반의 여성의 입장이라면, 그리고 앞에 두 번이나 정말 어떻게 보면 뭐 우리나라 법상으로는 허용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어떤 임신 중절이라는, 임신 중단이라는 걸 했다면 좀 조심스러웠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은 분명히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자, 이 남편 말이죠. 이 사건 발생 당시에 저는 범행 현장에 있지도 않았고요. 저 가담도 안 했어요. 이렇게 딱 잡아댔거든요. 과연 이 얘기가 사실이었는지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가만히 있어. 이게 무슨 얘기죠?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 여성분이 그 화장실 변기에서 아이를 낳습니다. 낳고 나서 남편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화장실로 와달라고 했는데 그 남편이 뭐라고 했냐면 움직일 수 있냐고 물어본 다음에 나도 확인할 수 없으니까 가만히 있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성분이 아파서 움직일 수가 없다. 혹시 살아있을 수도 있다라고 말했던 거야. 30분 동안 통화했는데 그랬더니 남성이 나도 확인을 못 하겠어. 움직이지 마, 가만히 있어. 그리고 자기 아들을 데리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2억에 난 사이가 아니고 전체에 난 아이를 데리고 나갔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여성이 아이를 낳고 방치한 걸 남성도 알았던 그 상황이죠. 자기 아이를 낳는데도 불구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일단 나가버렸기 때문에 이 살인의 방조 내지는 적극적으로 가담한 거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이것들은 사람도 아니다 지금 막 성토를 하고 계시는데, 자, 이 기자 일단 이 엄마라는 사람 변기에 앉은 채로 아이를 출산을 했잖아요. 네. 자, 그런데 그 앉은 채로 휴대폰을 들고 아이 이 처리 방법을 검색을 했다면서요. 네, 조금 전에 남편과 대화를 나눌 때 남편이 가만히 있어보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서 30분을 기다렸대요. 근데 이 시간 동안 어떻게 이제 처리를 해야 될지를 검색을 한 건데요. 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뭐 아이 탯줄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이런 걸 검색을 한 겁니다. 범행을 들키지 않는 방법도 검색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나서 남편이 지금 엘리베이터 타니까 지금 엘리베이터 타니까 이제 119에 신고해도 돼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제서야 119에 신고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앞서 들으신 것처럼 이 부부에 대한 재판부의 선고 결과가 집행유예예요. 집행유예. 네, 지금 친모와 친부에게 그러니까 집행유예를 할 수 있는 징역형의 상한인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습니다. 저도 이 판결에 대해서는 좀 납득이 쉽게 되지는 않는데요. 일단 이 친모에 대한 양육사를 살펴보면 어렸을 때부터 부모에게 보호를 받지 못했고 성장 과정에 불우했다. 그리고 전적으로 남편에게 정신적으로 의지를 하고 반대하는 것보다는 순응하는 쪽을 택했던 것. 그러니까 본인이 적극적으로 아이를 살해하려고 하진 않았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집행유예가 선고됐고, 친부도 집행유예 선고되고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일단은 지금 현재 아이가 사망하고 하는 과정에서 꽤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인데 예. 2달 정도 구속이 돼 있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양형 요소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시신을 유기한 건 아내지 남편이 아니다. 하하. 그리고 마지막으로 112 신고를 남편이 주도했죠. 그래도 신고는 했다. 네, 요 3가지 참작해서 이 둘 모두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자, 백 변호사님, 저희가 네. 항상 뭐 하고 있지만 얘기하는 거지만 영아를 살해한 거에 대해서 재판부가 너무 이걸 사람으로 안 보는 것 같아요, 약간. 그러니까 사실 이건 낙태죄가 아니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영아 살인죄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출산한 이후에 살해한 것이기 때문에. 근데 다만 산모가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뭐 치욕을 은폐하거나 뭐 이런 기타 사정 등으로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에 살해하는 경우에 형량을 감경해 주는 제도인데, 이번 상황에서 사실 이 남편에게 그냥 일반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근데 그걸 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좀 분명히 아쉬운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런 정말 일정한 동기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감경을 해주는 건데요. 이제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저 시기의 영화는 부모가 절대적입니다. 당연하죠. 그냥 가만히 두면 아이가 살 수가 없잖아요. 예. 근데 저렇게 영아 살해죄에서 형량을 저렇게 낮추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아이들 보호를 위해서 그런 면에 대해서는 아쉬운 게 남습니다. 그 승현님, 짧게 마지막으로 지금 아이 넷, 첫째는 보육원에 보냈습니다. 둘째, 셋째는 임신 중절을 해서 보냈고요. 네 번째는 태어나서 살해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아까 팀장님도 잠깐 얘기를 하셨지만
아이 그럼 수술을 하든지 피임을 하든지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도대체? 그러니까 제가 왜 나 왜? 원래 머릿속에 두 가지 언제나 저희들이 형사정책을 할 때 낙태죄에 대해서 강력하게 처벌하면 영아살인죄가 늘어나게 되고 또 낙태를 조금 완화시키면 영아살인죄가 낮아질 수 있는데 사실 대한민국의 낙태죄라는 게 법원이 입법하지 않아서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 이후에 지금 억대한 낙태도 처벌하지 않는 게 저는 굉장히 불만이에요.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성인의 남녀이기 때문에 낙태 이전의 단계에서 임신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수많은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이렇게 아이를 출산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법원이 이렇게 집행유예를 한다면 정말 생명에 대한 존중을 누가 지켜줄 수 있느냐는 거죠. 분명히 변호사님 말씀대로 치욕을 은폐하거나 분망 직후에 그 흥분 상태이기 때문에 약하게 처벌한다면 과연 남편에게 그러한 약한 상태가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는 생각이 다르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짜 이런 사건을 접하는 난임 부부들은 정말 이런 얘기 들으시면 진짜 뒤집어지십니다. 우리들은 그렇게 애를 낳으려고 고생을 해도 안 생기는 애가 왜 저런 부부들한테는 저렇게 잘도 생길까? 뭐 이러고 말이죠.